2024년 2월 27일입니다. 오늘은 수매 녹음 날이어가서 이제 좀 이따 떠나야 돼 갖고 짧게 오늘 그 오전에 잠깐 세탁무좀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 파업이 진료 거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꽤 오래된 일주일 지금 한의사나 간호사 분들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의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사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떼를 쓰고 파업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이렇게 유지하는 방식은 매우 적절하지 않죠. 부적절하죠. 의사들이 마치 대단한 지식인인 양, 마치 뭐 그런 상당히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어떤 특정한 직역의 전문성은 존경받고 또는 인정받고 평가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특권이 되고 그것이 마치 큰 엘리트주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그 가짜는 새끼들이 무슨 지식인 나부랭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식의 그 발언은 스스로도 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대 교수들은 전문적이고 우리나라의 의료를 부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으로서의 그런 책임, 거기에 맞는 존경, 거기에 맞는 평가를 받는 건 맞지만은, 그것이 특권이 돼서 마치 대단한 어떤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것이냐, 지식인 얘기하고 어떤 그 배운 사람들, 아니면 이런 배움과 못 배움의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이러키가 높아지는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특정한 직업군, 예를 들면 검사라든가 아니 판사라든가 의사 같은 그런 자들이 이런 특권을 부리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사회를 더 위험 속으로 빠뜨리는 거. 보십시오. 이 사회를 얼마나 위험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런 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발 못 붙이게,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던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거고, 특정한 직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한테 그 의료 영역에 시스템적으로 분업화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전공의가 주가 되는 종합병원, 상급병원 시스템이 아니라 수련은 수련대로 하고 수련과는 별도로 전문의들이 의료를 책임지는 게 맞죠. 그만큼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의료인들, 그러니까 의사들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논의 구조, 시스템적으로 풀지 않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풀어갖고 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받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직종은 실제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안재건 아닌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직종의 특권은 혁파돼야 된다. 검사들의 특권이 혁파돼야 되는 것처럼 의사들의 특권도 혁파돼야 된다. 마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매우 큰 특권이 있냐라고.
그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지가 그 메스 들고 아니면 뭐 어떤 것 그런 것이 그들의 특권입니까? 그들은 직업인데 직업을 특권으로 그 지식이 이렇게 소수한테 독점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고, 지식이란 어떤 의료 지식 정보라는 것이 공개되고 투명화되고 그리고 대체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그 말씀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 부분을 많은 어떤 정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물론 의사들을 숫자만 늘리는 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숫자도 늘려야죠. 숫자만 늘리면 안 되는 거죠. 숫자도 늘리면서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하고 공공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과 민간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게 맞는 거고, 그 한 방법의 중에 하나가 의사 숫자를 적절하게 늘리고, 나중에 만약에 그것이 더 과대한 형태의 의사라고 하면 그때 또 2, 3년 뒤에 몇 년 뒤에 논의해갖고 정원을 좀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그거를 우리 사회가 용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의 그 음모론은 참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귀하고 후퇴하고 매우 좀 못마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적당히 약속 대련하다가 적당한 때 이제 타협해 갖고 이제 선거에 이용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혹은 친명 도라이 놈들의 생각인데, 아니 그런 생각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다다 라고 하는 건 너무 천박한 의식입니다. 물론 지금 정부의 대통령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도 많고, 이것은 만약에 그랬을 경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악재 그리고 어떤 돌발적인 상황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음모론에 익숙해져서 민주당의 특히 김어준류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 음모론자들의 머릿속에 많이 있는 그런 속에서 작은 가능성을 그것을 떠들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음모론은 이해하고 음모론을 가능성을 이해해서 대비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걸 역음모론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면 국민들이 사실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역으로 뒤늦게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씩 다른 어떤 대안 이렇게 미리 대안을 내놓고 뭔가 이렇게 했어야지 맞죠.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좀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정치라는 공간이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도적인 어떤 것이 가장 앞설 수는 없어도 적어도 조금 보조 맞추다 조금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뭘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걸 못하.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충돌해 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 의대 교수들이 마치 자기들이 중재하는 꼴값 떠는 거죠. 아니 의대 교수들 자체가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걸로 인해 갖고 마치 자기들은 의학의 현실에, 의료 현실에서 마치 떨어져 있는 제3자인 양 웃기는 거죠. 만약에 그랬으면은 이전에 그러면 본인들이 이 관련된 논의에서 자신의 의견들을 내거나 아니면 김윤이라는 서울대 의대 교수만이 유일하게 그런 얘기들을 했죠. 늘려야 된다. 이제 와서 마치 지들이 무슨 고고한 양 교수라는 것들 그런 같지도 않은 새끼들 진짜 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인 양 하는 놈들이 이런 어떤 두꺼운 탈을 쓰고 이지랄하는 게 참 꼴값 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중립적인 양, 양추 중지하는 양 이런 소리야. 근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 중지할 수 있는 중간에 있는 어떤 정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중재가 필요하면 종교계라든가 아니면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제3의 어떤 이런 것인 거지. 의대 교수가 지들이 뭐라고 당사자가 마치 자기가 이거 저런 것처럼 하는 소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확대를 멈추고 거기서 얘기 시작하자. 그 멈추면 언제 또 합니까? 의대 정원 지금 바로 의대 정원 지금 의대의 정원을 이제 각 대학마다 해서 그래도 내년에 이 정원을 해서 입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멈추면요 내후년이에요. 내후년 지나면 이제 대통령 선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꼴 같지 않은 이 교수라는 의대 교수라고 또 서울대 의대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무슨 중재랍시고 하는 건 애초에 그러면 여러 자기가 만약에 그런 어떤 지식인이 그런 보냈다고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냈어야죠. 그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가 터지고 이런 것들은 보지도 않고 지들이 이익은 다 처먹고 이제 와서 마치 자기들이 뭐 이런 그런 어쨌든 갑자기 열이 받았네요. 조금 저는 지금에서는 한의사나 간호사들이 투입이 되고 군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공공영역이 투입이 되면서 그쪽 영역이 더 많이 투입돼서 조정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전공의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처벌을 하고 의사들 본인들이 처벌을 원하니까 처벌을 하고 뭐 소송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의사들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졌네요. 외국의 사례 제가 오늘 사실은 하려고 했던 미국의 장교가 분신을 했어요. 사실 이런 사례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거 아닙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부 앞에서 워싱턴 DC의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미 공군 소속의 장교가 현역 군인이 분신을 했어요. 에런 부시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택시기사분들이 분신했다. 아니면 어떤 옛날에 진짜 그 민주화운동, 반독재, 군사독재운동 그런 거 할 때 분신한 저도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나왔지만 그 분신하는 저도 직접 봤습니다. 분신하고 타고 살 타고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노동운동하는 분들이 또 분신하고 이런 경우는 봤죠. 그리고 베트남전 때 승려들이 분신하고 그죠? 여러분 보셨죠? 근데 어떻게 이게 미 공군의 장교가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에런 부시넬이라고 하는 25살짜리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왜 분신했냐 그랬더니 미국이 이스라엘의 그 제노사이드 학살을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항의해서 분신을 했어요. 이게 그냥 바로 돌아가셨죠. 사실은 분신하면은요, 뭐 이게 싹 탑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대변인 펠 라이더 같은 애도 사실은 상당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을 했고, 이게 뭐 장교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군 공군의 병사인 것 같아요. 이 하는 거는 그 미국에도 공군도 기술 병과에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차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분신하기 전에 SNS에 생중계를 했는데 자신의 이름과 소속 밝힌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제노사이드에 공범이 되지 않겠다 라고 자기가 하는 이런 극단적 행동이 결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콜로나이저, 그러니까 식민 지배자죠. 콜로나이저에 대해서 당하는 것에 비해서 극단적이지 않다. 이게 팔레스타인의 그런 제노사이드 상황, 이스라엘인들에 의한 제노사이드 상황을 미국이 방조하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치며 분신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분신을 본 적이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3세계라든가 우리나라든가 뭐 이런 데서 분신 많이 하죠. 항의 뜻에서. 근데 미국의 그것도 보니까 백인이에요. 뭐 인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실제로 뭐 팔레스타인하고 인종적으로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는 관련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 봐도 에런 보시널이라고 뭐 그런 쪽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그 수만 명 이런 엄청난 학살을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걸 뭐 무기를 대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미군이 요 몇 년 사이에 물론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떤 참사 벌어지고 막 그랬지만은 사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은 진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이렇게 항의 뜻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항의 차원이라도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일이 있네요. 여러분 한번 이 항의의 뜻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분신하는 건 전 동의할 수 없지만은 이분이 생각했던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홍콩에서 여러분 저도 몇 번 저도 이런 그 사건도 직접 범인도 잡아보고 범인도 신문도 해보고 실제로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도 여러 차례 했죠. 내용은 이겁니다. 홍콩의 경찰이 56세 된 남성인데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액체 테러를 가한 거예요. 홍콩의 번화가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서 어느 신체 부위겠습니까? 이거 말하기 힘든. 그런데 이게 주로 젊은 여성, 하루에 2차례도 당하고 주로 몽콕 지역 이런 데에서 3주 동안 100건 이상의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사실 뭐 수십 명 이상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성의 신고로 했는데 갑자기 따뜻한 어떤 기운이 들어보니까 어떤 남성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천천히 체포해 갖고 남성의 소지품을 이렇게 했는데 작은 플라스틱 용기와 함께 액체를 발견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냄새가 없고 뭐 맑고 따뜻한 어떤 것이라고 했는데 정액이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체액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냄새로 중화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이건 성범죄입니다. 근데 특정한 부위에 계속 뿌리고 뭐 물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뿌리고 이렇게 어떤 또래 같은 새끼들은 뭐 이 광안리 어떤 해수욕장에서
지나간 여성한테 물총으로 뿌리는 건 그런 건 진짜 폭력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몰카라고 해서 절대 그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연쇄성범죄, 연쇄강간범이 되기 직전의 어떤 상황입니다. 각성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네요. 홍콩. 물론 이런 우리나라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놈들은 실제로는 각성의 단계가 6개월, 1년 지나면은 직접 이건 비접촉성 범죄, 접촉성 범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강간범이 되거나 추행범이 되거나 이것도 사실은 추행이죠. 물론 법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갈 겁니다. 아무래도 별놈이 다 있죠. 성적 도착의 특정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놈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기가 막힌 술에 취해 갖고 지하철에서 음란 행위를 한 50대 현직 교사놈이 입건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삼각지역, 서울 6호선,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술에 취해 갖고 바지를 내리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행위를 한 거죠. 술이 취해 갖고 망원에서 붙잡았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죠. 그것도 현직 교사놈이 50대나 처음 온 놈이 현직 교사라면 교사 생활을 그래도 최소한 20년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못돼도 아무리 술이 처먹었다고 해도 휴대전화 보고 거기에 상인이 음란 동영상이겠죠. 성착취 동영상이겠죠. 거기서 시간이 8시 50분이에요. 8시 50분. 이게 가능하냐? 그럼 이게 처음이냐? 그러니까 제주지검장 놈이 갑자기 왜 그렇게 또라이 짓을 했을까? 사법연수원생도 갑자기 왜 그랬을까? 공무원 어떤 놈도 뭐 동사무소 공무원, 구청공무원도 왜 그럴까? 그럼 이거는 분명히 특정한 형태의 어떤 지위범죄에서 특정한 성적인 각성 단계에서 이것을 하는, 그러니까 얘들이 다 술을 먹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죠. 사실은 술을 먹고 했다고 그러니까 술을 취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거꾸로일 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도착에 기반한 성적 각성이 결국은 이런 형태의 성적인 일탈과 범죄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알코올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술에 취해갖고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심신미약 상태, 개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소위 이제 뭐 범죄를 분석하거나 범죄를 대응하는 자들, 소위 뭐 프로파일러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수사관들이 그걸 그렇게 인터뷰 신문을 통해서 그걸 밝히지 않고 그걸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술 취해갖고 뭐 이렇게 탁 가서 이렇게 했다, 블랙아웃 되는, 이건 개소리입니다. 그런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범죄들이 현대사회, 특히 도시화된 공간에서 특정한 직업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 보면 무엇인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분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사례는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건 별도의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분석을 해요. 그럼 이런 놈들은 사실은 애초에 교사로 채용돼서도 안 되고, 그러면 자기 학생들한테는 어땠을까요? 자기 가르치는 애들한테. 사실 가장 겁나는 게 그겁니다. 분명히 자기 가르치는 학생한테도 유사한 형태의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빠져나갔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회피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거기까지가 분석이 돼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사실은 이상동기 범죄라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어제도 뭐 뉴스토마토 뉴스인 사이다한테서 말한 것처럼 2008년도에 논현동 고시원에 방화해 갔고, 그때도 이상동기 범죄를 했는데 10년이 지난 2018년, 2010년에도
저기 종로 모텔 사건에서도 불을 지는 그때도 이상범죄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범죄에 대해서 분석하지도 않고 대응하지도 않고 똑같이 그냥 뭐 묻지마 범죄, 뭐 이상동이 웃기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타임에 항상 하죠.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그 쪽팔리지도 않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이런 범죄들을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해서 쌓아놨어야 되는 건데 지가 프로파일러임에 떠들고 다니면서도 실제로 이런 사건에 대한 분석도 못해요. 그냥 이상동기 범죄. 10년 전에도 이상동기 범죄, 20년에 이상동기 범죄. 그걸 분석을 해갖고 뭔가 차곡차곡 쌓아나가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이상동기 범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어디 가서 뭐 프로파일러임에 떠들고 다니시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분석을 하느니 그런 전문가임에 떠들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들은 철저히 분석이 돼 갖고 다음 단계에서 차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명확히 보고를 해야죠. 그게 범죄 분석가들, 프로파일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언급했던 국가기술경찰, 특허청에 있는 기술경찰과에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 정규 직제화가 됐습니다. 기술경찰과에 특허시정신의한 영업비밀 데이터 디자인 침해범죄에서 수사, 과학, 기계, 전기, 생활 디자인, 산업 디자인,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디지털 포렌식 지원팀이죠. 애전역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엄청난 양의 산업 기술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중국 놈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이런 기술 도둑들이 상주하죠. 여태까지 하지도 않았던 거. 그래서 이런 특사경이 꼭 필요했다. 이제야 겨우 이 기술경찰이 정규 직제화돼 갖고 반드시 외국의 스파이들도 막아내야 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약탈하는 대기업 재벌놈들도 당연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고 이런 공정한 기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보호되고 진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호돼야지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안정되고 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도둑놈들, 기술 도둑놈들이 팔치면은 우리 사회는 머리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술이라는 것이 다 말이나 됩니까? 이제서야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녹음하러 갑니다.